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요. 저도 되게 어색합니다. 원래 조영주 대표님이 얘기하던 거 옆에서 듣고 있다가 오늘은 제가 MC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와, 네. 다 내 거. 예. 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영준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말을 꺼내기로 했어요. 대본도 네.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원래 우리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네. 적어서 써놓고 하는 말은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원래.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네.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둘 다 깜빡 까먹고 넘어갔죠. 그렇죠. 너무 바빴죠. 너무 바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 지난 주에도 사실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많이 있었고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연초에 또 우리 네오비의 조영준 대표님께서는 공인중개사들 네.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업무 강화를 위한 네. 교육도 하고 계시고 네. 또 사실 뭐 부동산 중개업 자체가 지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얼어붙어서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를 좀 청해서 듣고 싶어서 좀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중개업자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일반인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은 살짝 좀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좀 중개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귀 쫑긋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지금 어디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죠. 어디 갔다 네. 오셨어요? 오늘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 네. 협회는 왜? 실무교육이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네. 개업을 하려면 네. 이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법정교육이에요. 법정으로 네. 법에서 정해놓은 그렇죠. 교육을 받아라. 실무교육이면 이제 자격증 딴 사람이 그렇죠. 개설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인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개설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중개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든지 뭐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는데 실제 뭐 여러 곳의 기관에서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7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이 많네요. 그 제자까지는 아니야? 그 제자까지라고 얘기하고 네네.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예년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느끼고 오늘 또 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 오늘 실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실무 교육 네. 며칠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며칠 받는 꼭지 중에 한 꼭지를 이제 하시는 걸 텐데 네. 지금 연초고 한데 오늘 평소에 교육 받던 것보다 오늘 받으시는 분의 숫자가 많던가요, 적던가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죠? 그래요? 많아요, 그죠? 적어요? 맞아요. 예전 같으면은 보통 2달까지는 실무 교육이 정신없이 돌아가요. 자격증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그렇죠. 12월 달에 네. 우리가 10월 말에 시험 보고 그다음에 발표가 11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될걸? 일단 그때 네네. 체크 어느 정도 하고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오답 뭐 이런 거 네. 체크해가지고 12월 중순 정도 그때 나든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개업을 하려고 하죠. 이 사회자가 말이 너무 많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말 많이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달 정도 많다.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자격증 합격하고 나면 2달 정도 이렇게 실무 교육이 빡빡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실무 교육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동시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자격증 합격자보다 뭐 창업했다가 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경력직. 그렇죠. 그래서 뭐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처음 이제 실무 교육 받는 사람이 한 3분의 2, 그다음에 한번 받아봤던 분들이 한 3분의 1, 뭐 요 정도 이렇게 실무 교육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무 교육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란 건 뭐냐면 2달 안 됐거든요. 오우 별로 없어요. 실무교육 들어온 사람이 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심지어 보통 한번 신청하면 한 2, 3주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 실무교육 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께 가장 그래도
크죠. 크고 예, 여러 가장 군데서 많아요. 하고. 예. 네, 근데 그리고 평판도 가장 좋고. 네. 듣기가 힘들어. 근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없어요. 어떡하냐? 확 갑자기 줄었더라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약간 있습니다. 사담입니다만 네, 사람이 많거나 네. 적거나 네. 페이는 똑같죠. 그렇죠. 네. 참고로 그 협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오해할라.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봉사직? 완벽한 봉사직. 네, 봉사직이에요. 교통비만 나옵니다. 많이 안 주는구나. 네, 교통비만 나옵니다. 네. 밥값도 안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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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많이 줄었다. 그 얘기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는 창업을 고려하는 분이 급감했다. 그렇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급감했다. 음. 이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아주 피부로 딱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실증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니까 합격률도 너도 낮았고.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엄청나게 봐서 상대적으로 합격률은 낮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수는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부 이제 열심히들 했어. 그렇죠.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중개업으로 들어오시려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특별한 저희가 없더라도 실무 교육은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육 받고 나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차가운 어떤 의미가 그런 어떤 반응이 공인중개사 분들의 창업 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네. 이게 뭐 창업도 창업인데요. 네. 폐업 문제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올 초에 이제 부산에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부산 여행을 다녀오면서 중개업소들도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다녔거든요. 부산에도 중개업소 보니까 문 안 연 폐업한 중개업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였어요. 뭐 자영업 가게들도 안 좋아. 가게들도 문 닫은 가게들 많아가지고 임대 붙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중개업소도 이렇게 비어 있는 데들이 꽤 많이 보였었거든요. 사실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중개업소가 그렇게 막 문을 닫아서 비어 있거나 제가 다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지 못했고, 오히려 사실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여기도 부동산 들어왔어? 막 이제 그런 게 눈에 띄기는 했는데 요새 이 개업하고 이 폐업하고 뭐 이런 것 좀 어떤가요? 일단은 신규로 개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실무 교육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새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 새로운 사람한테 정리를 좀 하고 시장을 나가려고 하시는, 네, 이런 출구 전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재밌는 거는 지난달이죠. 1월 달에 1420곳이 폐업을 하고요. 1343곳이 개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많이 살아났는데? 마이너스 77이라는 아주 놀라운 숫자를. 그럼 약 한 네.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가 안될것 아니라 같은데?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별로 없어요. 중개업소요 제가? 네. 없는데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전국적으로 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달 동안에 그런 식의 통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이 양도를 안 되니까, 양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폐업의 길로 가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 자체가 중개업소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 9.13 대책 발표가 나서 거래가 절벽이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별별 수다 때 막 하면서부터 사실 일선에 있는 중개사무소의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고전들 많이 하셨고, 지난해 9월 문을 닫은 곳들이 964곳, 10월 달에 1328곳, 계속 늘어나네. 11월 달에 1420곳, 12월 달에 1808곳. 그럼 점점 폐업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개업이 못 받쳐주고 있는데 폐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폐업도 있는데 아까 개업도 있다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있습니다. 네네. 개업도 있는 거 따지면 이제 그런 거 아닐까? 뭐요? 이 동네는 음. 이제 거래할 만큼 했고 음. 먹을 게 없다.
이제 좀 앞으로 열리는 시장으로 가서 개업해야지.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동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됐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와, 제가 요번에 어저께도 잠깐 흑석동 갔다 왔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부동산 개수를 세보는데 예. 아파트 1,100세대 정도 되나 그러는데 부동산이 16개인가 뭐. 뭐 어떻게 그거 치열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진짜. 1,100개인데 16개면 조금 많네. 많은 네. 거예요. 조금 많은 많은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많죠. 네. 물리적으로 개수 따져 보면 네. 막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지. 왜 우리도 여기 744세대인데 부동산 중개업소 8개야.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레드오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레드오션이라도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면 돌아가면 현상 유지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워낙에 월세가 비싸서 그냥 현상 유지 정도인데 거래가 이렇게 안 되면 결국은 현상 유지도 안 되니까 결국 폐업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남 쪽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폐업의 숫자가. 폐업하는 데가 이제 인기 지역들 가격 강남, 상승이 속초, 송파, 가파라서 규제의 어떤 충격이 큰 지역들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폐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래 어떤 뭐야? 얘기 들었냐면 이 강남 쪽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얘기 듣는데 요새 세무조사들 강남의 중개업소들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하고 찍어서 나오기도 하고 요새 단속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거긴 어떠세요 이런 얘기들 오며 가며 하는 거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있죠. 지금 강남 쪽 일자 단속한다 그래서 네. 다들 뭐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막 네. 침체됐는데도 그냥 문제는 그거죠. 더 빡세게 옥죄네요. 문제는 그거죠. 일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 그다음에 무엇을 위한 단속이냐. 현재 목적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해요. 애매해. 사실상 그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일단은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단속하는 건 국세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겠죠. 양도한 사람, 매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느냐. 그래서 적법한 실거래가 신고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세금 신고는 잘 했느냐. 소득세. 네. 중개업소가 그렇죠.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그렇죠. 부분으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점검을 하는 건데 사실상 중개업소가 강남 지역은요 수수료가 비싸서요 세금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다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결국은 포커스는 매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고객이죠. 매도자인 본인들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뭐 조사를 거부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건데 잘 들으세요. 뭘 잘 들어. 지금 거래가 많이 생기기가 힘든 상황이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임대라도 많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임대도 잘 안 움직이고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옮기려고 한다고 그냥 눌러 앉아서 재계약 임대인도 그렇죠. 임차인도 그런 선택 많이 한다고 하고 이제 한편으로 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이 아니라 임대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신규 입주 아파트죠.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기축들은 사람들이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잘 안 움직이는데 신축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입주가 막 일어나니까 전세로든 매매로든 월세로든 거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아까 창업을 해서 옮겨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1,000세대 17개, 16개 예,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조금 먹을 거를 나눠 먹자고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들이 뭐예요? 갑자기 포인트가 이 힘든 위기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를 보면요, 사실 지금 상황이 예전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게 뭐냐면 예. 소장님 얘기했듯이 시장이 움직이나 변화를 하니까 이제 중개업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겠죠. 이름하여 뭐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형은 두 가지예요. 그냥 순수하게 폐업만 하느냐, 아니면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하는 이전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기억이 나는 것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문을 닫고, 그리고 동탄, 화성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가셨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대표님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폐업을 해야겠네. 그래서 지금 폐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서 이제 그 늘어날 곳들이 있어요. 지금은 택지 많이 근데 짓지 않나? 택지가 많은데 택지가 많이 있어서 가서 봐도 중개사가 답이 더 많이 안 늘어났나?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그 예전에 동탄으로 움직일 때는 뭐였냐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대끼는 부분들이, 동탄은 괜찮더라, 실수요자가 거주하기 괜찮다더라, 뭐 여러 가지 호재하고 맞물려서 살기 좋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들이 들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고, 중개사들도 약간 좀 어렵게 고전하시던 중개사분들은 과감하게 때려치고 서울에서부터 동탄까지 출퇴근을 하는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그랬는데 지금 뭐 그렇게 갈 데가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새로운 택지 개발 지구가 있어서 이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다 찼어요. 네. 그러니까 다 어디 가나 다 치열한 것 같아요. 다 꽉꽉 찼고 이제 한다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 들은 게 거기 어디야? 강동구 쪽에 어디죠? 무슨 고덕. 지구? 고덕 말고 강동구. 밑에 별내 신도시 말고. 강동이요? 북동에? 아니야. 네. 다산. 네. 다산이 아직 네. 상권이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하던데, 다산 신도시 입주를 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중개사 분들의 숫자가 진짜 제 주변에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서 일단 가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다산도 전세 가격이 얼마 안 높아서 그러니까 이제 중개 수수료가 빤할 텐데. 그렇죠. 네, 이제 많으면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진짜 입주장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2005년, 6년 이런 때는 우리가 그때 16회, 17회 뭐 요 정도 그렇죠, 공인중개사였던 것 같은데, 누적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그거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뭐 지금 한 30회 됐나요? 28구회 됐나요? 29회. 그러니까 그 12년치 그러면 1년에 뭐 10,000명만 늘었다고 하더라도 10만 명. 예. 지금 10,000명 더 늘었잖아요. 훨씬 늘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중개업 창업 시장에 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결국 그렇게 중개사들이 많이 그간 늘어났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더 훨씬 레드오션, 그때보다 오히려 갈 데가 더 없다. 택지지구라든가 신도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신 분들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개업소가 많으면 좋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거든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네, 근데 여기다가 물건도 내놓고 저기다도 물건도 내놓고, 어찌됐든 자기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전에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개업소가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값 상승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가격을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반면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매물들은 많이 나와 있고, 그 시장에 지금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매물들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누가 처분해 주겠어요? 중개사가 처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뭐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정 중개보수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소가
저야 좋은데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부대끼게 느끼면서 중개업소의 시장 참여, 부동산 시장 참여가 줄어들면 결국은 이 역시도 뭐 부동산 시장에 그닥 좋지 않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노래는 잘 모르겠다. 아니야. 그냥 안 좋아, 안 시장의 좋아. 반응이 그 업종에 그냥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아니야, 정도로 아니야. 봐야 되는 그 거 정도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택지지구가 만들어지죠. 근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평가가 갈려요. 여기가 저평가됐다 아니면 고평가됐다 늘 시장에 갈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저평가된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중개업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는 저평가됐다라고 중개업소들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 시장에서 진짜 저평가됐나 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중개업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중개업소들은 또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월세 내기도 급급하니까 그러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음. 저평가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고평가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간 게 좋다. 많이 네. 들어가기 좋다. 네, 네, 그게 서로에게 좋다. 예. 네, 근데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먹을 게 많은 지역이다라고 뭐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결국은 뭐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데도 그래 그럴 가능성이 더 먹을 게 높지. 많아 보이는데 먹을 게 많은데 많아 보이지 않는 데는 중개업소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의 단계인데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이전의 개념이 아니고 폐업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면 딱히 먹고 살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예. 그러면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네. 연세 있으신 중개사 분들은 자기가 창업하지 않고서는 직원을 누가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막 이렇게 좀 어떤 벌어놓은 게 많이 있거나 하지 않고서는 진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2010년, 11년, 12년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냐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낮에는 중개업하고 그다음에 생활전선에서 쫓기는 남자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에 대리운전. 마이너스 통장은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산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산다라는 내용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신문 기사에 나왔고요. 실제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서 뭐 연명하셨던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다시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하기 전에 강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일단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어쨌거나 좀 버텨보자.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6개월 지나면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무시 못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주변에서 폐업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일단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폐업하신 분은 못 본 것 같고 아까 뭐 교체 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뭐 신규 아파트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폐업하고 넘어가고 이런 분들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폐업 요거까지는 이제 사실 차가워지기 시작한 게 몇 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 올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그런 상황이 생길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버텼다. 답을 주세요. 버텼다. 답을 주십시오. 그러세요. 답을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중개업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창업해야 된다라고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크게 기존 중개업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시장,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시장 두 군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님 얘기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뭐냐면 별로 생각들이 없으셔. 상황이 이렇게 막 치닫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 중개업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먹을 거리를 좀 찾아봐라. 먹을 거리를 가만히 앉아서 예전처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아파트 요 동네 전월세 뭐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네. 뭔가 다른 먹거리를 좀 찾아봐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신다면 네. 훨씬 더 슬기롭게. 대부분은 안 하는데 네. 나만 요거를 좀 관심 갖고 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사실 또 이제 한동안은 또 블루오션일 수 있으니까 뭔가 먹거리를 찾아봐라. 그렇죠.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거. 경쟁력 있는 네. 거.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막연하잖아. 네. 뭘 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게 좋아 보인다. 그 비밀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구? 그거 여기서 안 털면 네. 저 안 새끼 돼요? 말뿐이야. 뭐 이런 얘기 나와.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줘야지 이해가 가지. 그런 방향.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수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 그죠?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네. 다시 얘기하면 매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찾아서 네. 만들어 볼 것이냐에 네. 대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수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매수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마케팅 업무 역량 강화네. 일종의 매수자는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고객들, 소비자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 정보를 없이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죠? 정보 없이 결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대충 어느 정도 해라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그거를 사든 팔든 뭔가 결정이라는 걸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렇게 귀결이 되죠. 근데 한때 유행했던 시장 자체가 네이버라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네이버 부동산 뭐 이렇게 갔었죠. 물론 뭐 초창기 때는 부동산 포털이었다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갔다가 다시 부동산 포털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네이버 부동산이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방들의 시대가 만들어져서 직방 다방. 그렇죠. 네, 한방. 한방. 네. 한방. 한방 네, 먼저 꼭 얘기해야 강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네. 부동산 정보 포털입니다. 한방. 네. 네. 그래서 방들의 시대로 넘어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방들의 시대도 포화인 상태예요. 직방 광고비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슨 뭐 3개월 단위로 결제를 해야 되고 매물 10개씩 하는데 50만 원씩? 150만 원씩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광고비만. 아무튼 어떤 플랫폼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네. 아무튼 매물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광고비가 적지 않게 든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광고비를 올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중개업소는 거기에 지속적으로 광고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벌써 한방 쪽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부끄럽다. 뭐가 부끄러워? 아니, 사용자들이 한방을 많이 봐줘야지. 한방 좀 아. 봐주세요. 그 중개업자들이 돈 안 내고 쓰는 데래요. 네. 많이 봐주세요. 한방이 잘 돼야 돼요. 한방이 잘. 그래야 시장도 투명해지고 결국 그 광고비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겠어요? 소비자들 중개보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한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내가 밉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왜 그래? 좀 서비스 좀 좋게 만들어봐. 그 얘기 좀 해요. 아니야 그거 민간에서 하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편의성이나 검색이나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애국에 애국에만 호소할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그치? 게 아니라 사용하기 편하고 직관적이고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매물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매물의 밀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옮기려고 하는 수요는 있지만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이제 중개업 하는 중개업 사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방이 곧 개편을 해요. 네, 이미 용역에 들어갔고요. 시중의 방처럼 네, 개편을 해요. 네, 또 하나 TV 광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공인중개사 협회도 새로운 협회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분이 또 큰 의욕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재미없어 하셔. 벌써 지금 재미없다는 게 들려. 그러니까 얘기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힘든 시절에 중개업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뭔가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고객을 새로 유치하기 위한 매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발굴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그렇게 같은데 하다가 샜죠. 그 결론이 한 방이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가다 멈췄지. 방해 시대로 갔다. 갔다가 자,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트래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시다시피 페이스북도 아니고 유튜브. 그렇죠. 네이버도 아니고 유튜브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유튜브 시장이 블루오션이더라고요. 블루오션. 유튜브도 이제 레드인데. 너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레드 시장이야. 레드 오션이야.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 자체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블루오션입니다.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그렇죠. 가면 유튜브가 충분히 매력 있는 광고 채널이 될 수 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받겠다라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자들이 나에게 의뢰해준 소중한 귀한 매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팔기 위해서 유튜브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매수자들이 지금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보고 실제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유튜브에다가 올렸더니 해외에서들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시거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거나 하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의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하신다고 하고 실제 거래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유튜브라는 시장 자체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공략하면 유튜브라는 매체를 중개업에 믹스해가지고 효과적인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딱 뭐 정답이 딱 나온 건 아니지만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그럼 우리가 알려줘. 우리가 유튜브를 강소장님이랑 우리 한지가 얼마 됐죠 벌써? 지금 한 이제 올 2월이면 2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 소장님은 이제 방향 자체가 유튜브의 구독자를 늘려서 광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쪽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셨고 망했어.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죠. 하나씩 올리면서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똑같이 별별수다라는 영상은 같이 올라가지만 각각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랐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강 소장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괜찮은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노하우는 뭐냐면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를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는 홍보의 수단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이거나 굉장히 어떤 퀄리티가 높거나 무슨 뭐 굉장히 세련되거나 멋있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없고요. 그냥 진솔하게 자기 지역의 이야기, 그다음에 자기 지역의 매물에 대한 이야기, 거래 동향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올려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주려면 짧은 영상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5분 내외의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 중에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또는 이제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하셔서 영업에 활용하시는 사례들을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매물 브리핑을 유튜브에서 하는 거지. 여기 아파트 너무 좋네요.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 보다가 이게 어쨌거나 액티브하게 이 사람의 그걸 보니까 친숙해져서 그 동네 부동산을 한번 나중에 뭐 의뢰를 하거나 알아보러 갈 때 찾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좀 아주 좋은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그렇게 하면서 측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저희한테서 배워서 실제 필드에서 적용을 했어요. 맞다. 이 네오비에서 유튜브 과정 교육도 하시죠? 그렇죠. 예. 하고 있죠. 언제 또 해요? 2월 달에 하죠. 2월 달에 해요? 네. 2월 달에 유튜브 전문 크리에이터 과정이라 해서 이건 전문가 과정. 전문가 예. 과정. 네. 그러니까 실제 기초 하는 과정이 것까지 아니고. 다 그럼요, 배우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채널 뭐 개설해서 유튜브 편집하고 이런 거. 싹 다 하죠. 아 그래요? 네. 우리 강 소장님이 하는 그런 말고. 네. 저는 야매죠. 네. 야매로 하죠. FM. 네. 네. 거기까지는 너무 어려울 수 있고 어쨌든 유튜브라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알려드렸더니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들을 하셨는데 이제 기대치 않았던 수익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욕심이 생기죠. 사람이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좀 더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희 통해서 뭐 교육 받으셨던 분들이 부업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재밌어. 여기 끝. 아니야.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어. 이 적절하게 사회자가 끊어야 되는데. 아니야. 되게 산으로 재밌는 가는 게 게. 있어. 뭐가 재밌냐면 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수입이잖아요. 또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지역에 빌라를 분양하거나 이런 쪽하고 매칭이 돼서 그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 분양하고 무슨 뭐 상가도 분양하고 그다음에 뭐 전원주택 같은 것도 팔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다양하게 연동이 그러니까 돼서 유튜브라는 채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중개업과 믹스해가지고 어떤 판로를 찾으면 그 성공 방식을 그대로 빌라 분양이든 전원주택 분양이든 네. 뭐 이런 쪽으로 매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툴로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실증적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중개업자들은 개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 사례 예시 중에 하나로 그렇죠. 유튜브 마케팅을 공부하고 한번 적용해 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돌아서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있어. 또 그럼 또 있어. 살려주세요. 좀 네. 만들어 주세요. 또 있어. 네.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건이 자동으로 접수가 되니까 좋은 매물일 거다. 뭐 그냥 팔리지도 않는데 뭐 매물 접수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중개사분들이 의외로 또 있으세요. 집중력가 떨어지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매물이라는 게 접수가 되면 팔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개선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매물 자체가 팔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놓으셔야 네 나중에 팔릴 수 기회가 있는 될 때 상태로 개선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매도에 대한 조건, 매도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매도에 대한 시급성 이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해서요. 평상시에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기 좋아지든 사실 나는 손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실까? 안 돼. 어차피 공인중개사만 보시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해했어? 돼. 그럼 매물을 잘 다듬어서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매도 의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팔아드려야 목적이 되잖아요. 파는 거니까 그럼 그런 중개사가 팔아드려야 되니까 매물 접수만 어떤 소극적으로 이렇게 접수만 받아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게끔 뭐 매물의 컨디션이라든가 컨디션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그렇죠. 예, 해놓으셔야 그런 됩니다. 말씀이시네요. 그게 매도자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자,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있죠. 그래서 매매 시장은 당분간 침체가 예상이 된다면 임대차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봐야 되는데요. 뭐 일단 아까 유튜브 얘기는 잠깐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일선의 중개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효과 없는 광고를 줄이는 거 이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광고를 해도 어차피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광고도 늘리셔야 됩니다. 그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게 더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런데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셔서 효과가 없는데 지출을 왜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하나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일단 첫 번째가 유튜브, 두 번째가 매물 관리, 세 번째가 광고를 오히려 늘려라. 그렇죠. 네. 이 세 가지를 좀 충분히 하신다면
어려운 이 시기에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창업하셔서 지금 힘든 시절을 버텨내고 계신 중개업소 사장님들께 드리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께는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창업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창업을 해도 매출이 잘 나오는 어떤 시기를 맞이하려면 일종의 인내 시간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통상 입주를 하는 아파트 시장만 간단하게 얘기를 들더라도 입주장을 하더라도 통상 6개월 전에는 중개업소를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사실 거래가 없어요, 그죠? 그 6개월을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는 해도 수수료가 네. 6개월 뒤에 들어오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아니 보통 이제 네. 전세 막 미리 땡겨놔도 입주할 때 전세 주니까.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이처럼 버티는 기간들이 필요해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좋을 때 창업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좋은 창업의 자리가 없어요. 네,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리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 권리금이 비싸요. 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주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어려운 상황을 버텨야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리고 끝물이야, 끝물. 좋을 때 들어가면. 네, 그래서 어차피 버텨야 되는 거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버텨야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창업으로 가장 좋은 시장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안 좋을 때. 그래서 미리미리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나를 믿고 의뢰한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도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에 창업을 할지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지금 뭐 올 이제 1월 달이니까 열심히 알아보시다 보면 올 중반기 요때쯤 창업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는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자체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잖아요. 어차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들. 강 선생님 얘기했듯이 일단 신규 입주는 단지들. 계속 있으니까 그쪽 시장으로 한번 노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창업해라.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게 안 좋은 시장에 들어가서 오히려 좀 힘든 시절을 버티면서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할 때 맞습니다. 갈기처럼 맞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베팅한다고 하면 네. 그런 시장에 중개업도 창업하는 게 나은데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니까 그렇죠. 오히려 기회로 반전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남들 폐업할 때 하면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창업할 거면 어디 하는 게 좋다? 기왕이면 물량이 앞으로 나올 때라서 갈 수 있는 데 좋다. 근데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 창업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실무교육하면 여담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창업하는 게 좋냐. 그래서 창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고, 입지를 결정하는 건 위치와 지역이다. 어느 지역에다 오픈하는 게 좋냐라고 얘기하면 바람 부는 지역, 호재가 많은 지역, 이슈가 있는 지역. 결국 매수자들이 이제 사람 처음엔 매매로 움직이면 나중에 또 임대로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결국은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 그렇죠. 쪽을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지역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신도시 지역, 택지개발 지역, 그다음에 재건축 지역, 그리고 우리 강 소장님이 전문가인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들을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웠던 게 이제 법 위주로 배웠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합원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다 분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분양 자격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런 분양 자격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조례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그런 지역에서 하시려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재개발 공부 해야 된다. 그만. 사실이야.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
강의 들으라고. 나 뜨고서 그렇지. 그렇죠. 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개에서 재개발 중개에서 사고 나면 답이 없어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생겨서. 그럼 그래서 준비하고 가는 거하고 준비 안 하고 맨 땅에 부딪히는 거하고 어떻게 같냐고요. 우린 전화 안 해봤나? 준기요? 하나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잠도 안 와. 다른 걸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요 풀렀다 다시 끼울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거 아예 첫 단추 잘 끼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재개발 중개는 아무튼 리스크가 많고 네, 앞으로 지금 사고들 많이 나요. 굉장히 그렇죠. 현장에서 사고 많이 나는데 잘 모르니까 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릴 뿐인 거지. 재개발 그럼. 중개는 조금 그럼. 리스크가 있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신도시 가면 그 승부수를 던지기가 좀 좋아요. 아파트 시장이 중심이니까. 근데 남성분들은 갈 데가 없거든 또. 비교 우위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공략하기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게 재건축하고 재개발 시장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시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쪽 출신인 건 아시죠? 네. 뭐 아시죠가 아니라 알았어. 거기까지. 아버님 네. 잘 지내시죠? 아, 됐어요. 네. 자, 뭐 일단 중개업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은데 중개업 관련해서 이제 신규 창업하실 분들에 대한 조언까지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원래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또 생각했던 게 이제 이 올해 주택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까지는 제가 좀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 이제 또 저랑 생각이 약간 다르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조영준 대표님께서 네. 올해 주택 시장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전에. 그러면 할 얘기는 다 했어. 짧게 요약. 짧게요. 짧게요. 네. 자,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주택 시장 뒤흔들 5대 이슈라는 내용으로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5가지 이슈를 꼽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시 가격 인상. 그래서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다.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 주택 보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매도로 돌아설 것이다.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 규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실수요자들이 사고 싶어도 실제 매매 가격과 실수요자들의 구입 여력의 갭차가 좀 벌어져서 매수자들이 실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매수자가 시장 진입을 안 하니까 매도자는 가격을 낮춰야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입주 물량의 폭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죠. 작년, 올해, 내년.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 매년 40만 호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시장 자체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못 받쳐주는 상황에서 공급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방 주택 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부분인데요. 충청권에 시작했던 지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지금 경기 남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 지방의 지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그닥 시그널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없어야 좀 안정이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그 지역의 공급이 또 엄청나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도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현재 담보대출에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좀 더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거기 때문에 주택의 매수세는 얼어붙을 것이고 매도에 대한 관심들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이야기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는 아무튼 서울, 수도권, 뭐 지방 다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 안 좋을 거다. 굳이 지금 살려고 마음 조급하게 먹을 필요 없다. 네. 팔려고 조급하게 먹어도 살려고?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교체 수요 있는 유주택자가 지금 갈아타려고 또는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뭐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자들은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그냥
정부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택을 팔라고 시그널을 여러 번 줬어요. 근데 안 파셨잖아요. 네. 뭐 안 받아들여라. 팔면 그렇죠. 감내해라. 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당연한 거니까. 토지 시장 조치는 조금 더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매정한 사람이네. 매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매정하셔요. 그다음에 토지시장 좀 달라요. 지금 토지는- 3기 신도시 예. 발표된 지역들은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쪽 인근에 파주 쪽 땅값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북쪽이랑 친해져서 땅값 올라가는 게 북쪽이랑 또 어려워지면 땅값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지역이라 사실 지뢰밟고 있는 느낌이다. 나 오늘 대표님이 하신 말을 네.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기존에 중개업 하시고 계신 사장님께서는요, 유튜브 채널 적극 공략하셔서 네. 토지 시장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니야. 아니면 파주 그 얘기 아니야. 접근 지역 이런 쪽에 가서 매물들을 적극 공략해서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해가지고 수익을 늘리셔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글로 가면 안 돼. 자, 수소가 글로 안 돼요. 자, 자. 토지 시장은 좀 나아질 네. 것 같다. 토지 시장이 나아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상규 신도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발표된 지역들이 다 그래도 관심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교통편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토지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10년 10년 뒤에는 그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바라보시고 10년 뒤에 살아 있을까? 토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중개업도 10년 생각하시고 농담이고요. 네. 중개업은 10년 동안 이슈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도 다른 시장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택지지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 같다. 네. 일단 뭐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네. 뭐 의견이니까요. 그럼요. 참고 삼아 여러분들 한 뭐 의견으로서 생각하시고 어떻게 내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예요. 각자 하시는 거고 그냥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정의가 있을 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이제 2019년, 2020년 전망, 저는 이제 커뮤니티에 간혹 올라오는 글들 읽는데 네. 읽어보는 내용 중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되게 눈에 들어왔냐면, 작년에 원래 건설회사가 공급하기로 했던 서울 수도권 물량이 5만 정도였대요. 근데 절반 정도밖에 못 쏟아냈대요. 실제로 이게 다 밀린 거예요. 올해로. 올해도 밀릴 물량이 있겠지만 올해 그럼 나올 물량이 얼마냐면 분양 물량이 6만 7천이랍니다. 조합원 거 포함해서. 근데 이게 그러면 되게 적지는 않은 물량이거든요. 입주 물량 고려하면 공급 물량 이 정도면 적지는 않은 물량인데, 이게 그러니까 주요 지역들, 그러니까 사실 좋은 분양 물량들 나올 거 되게 많거든요. 얘네가 또 3, 4년 후에 이제 또 물량 쇼크로, 그러니까 물량 쇼크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작년 올해 물량 많잖아요. 내년에도 많아요. 근데 이게 잠깐 좀 조정 받는다가 또 다시 파도가 세컨 웨이브, 서드 웨이브, 이 지난 텀에서 가다 멈춘 애들이 오면서 시장의 공급으로 출렁출렁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네. 그런 일단은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면, 근데 사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잘 맞춰서 가고 있어. 근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전 현장에 있잖아요. 매일 현장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매일 듣잖아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고. 많이 안 좋아서 사실 부동산 전망 자체가 발달하고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사실 우리 이런 얘기도 했었어. 뭐 했냐면 헬리오시티의 입주의 물량이 굉장히 꽝 터졌다. 거기에 따라서 이 수요를 누가 메꿔줄 것이냐. 그래서 우선 어디 재건축 위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 메꿔줘서 뭐 현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겠냐. 뭐 기타 등등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 빠질 거라 그랬거든.
그 단기간에 그렇게 물량이 퍼지면요, 또 감당할 슈퍼맨이 없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헬리오시티 쪽 많이 고전들 하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통받는 중개사분들이 사실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왜냐면 어떤 고통? 거래가 안 돼서 전세 계약 일단 해놨거든. 근데 너무 까진 빠져버리니까 거야. 이게 대책이 안 서지.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계약해놓은 사람이 믿고 했더니 상황이 이 모양이냐 그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입주 시작했고 얼마 안 남았는데 물량들은 쏟아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전전긍긍해요. 중개업소도 전전긍긍하고 손님이 매수자가 잘 안 붙고요. 그리고 매수자들도 없어요. 매수자가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전하고 있고 중개업소는 이제 입주장 생각하고 많이 오픈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오픈을 하다 보니 거래는 없으니까 다들 또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고전들 하시고 그래서 설리오시티 쪽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꾸 손바뀜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이참에서 손절하고 남은 거라도 아끼자, 포기하자. 그래서 안타까운 현상인데 어찌 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 공급에 대한 물량들 이주 수요가 생각보다 잘 안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계산해 보면 역시 올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약 시장은 좋죠. 청약은 좋은 거 많아요 올해. 그러니까 이 청약이 그 대한주택부 중에서 열심히 분양가 내려주셔가지고 네 청약 물량은 굉장히 좋은 게 쏟아지니까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나중에 또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실수요자는 되게 많은데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는 결국 그렇게 안 많다는 지금 게 문제죠.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1순위 자격을 만들어도 기회는 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네. 이 MC로서 네. 원래 멋있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훨씬 좋은 것 같아. 이제 바꿉시다. 이제 저 들을게. 나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거 힘들었어. 나도 앞으로, 몰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민감한 거 다 물어봐야지. 손혜원 의원의 을지면허 네. 삑삑. 좋습니다. 뭐 당분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부동산 별별 수다 오랜 시간 동안 녹화를 해봤는데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에도 부동산 주제를 가지고 또는 공인중개사에 관련한 얘기들 포함해서 부동산 얘기들 해보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구독하기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